33 젊은 나이에 판윤으로 봉직하는 이서붕이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왔다. 사또와 육방관속이 마중 나와 떠들썩해질까봐 어둠살이 내릴 때 평상복 차림으로 말고삐를 잡은 하인 한 사람만 데리고 고향집에 들어갔다. 도착하자마자 홀로 지내시는 모친에게 큰 절을 올렸다. 바쁜 공무를 접어두고 어떻게 하경했는고. 어머님 문안도 드리고 아버님 묘소도 찾으려고 윤허를 받아 내려왔습니다. 병풍을 등 뒤로 보료에 꼿꼿이 앉아 계시지만 어머니 얼굴의 주름은 더 늘었고 머리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찬모를 제쳐두고 손수 부엌에 나가 아들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호박잎을 찌고 강된장을 끓였다. 언제나 어머님 손맛이 그리웠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새벽닭이 울도록 이판윤은 어머니와 정담을 나눴다. 그리고 이튿날엔 정성껏 마련한 재물을 들고 선친 묘소를 찾아가 절을 올렸다. 그날 밤 어머니는 삼배보자기로 싼 작은 보따리와 호리병을 이판윤에게 들려 단둘이 집을 나섰다. 보름달이 환해서 초롱도 들지 않았다. 장옷으로 얼굴까지 가린 어머니는 느린 걸음이지만 들판을 가로지르고 산허리를 돌아 양지바른 산자락에 닿았다. 먼 걸음에 지쳤는지 어머니가 풀밭에 털썩 주저앉았다. 가마를 타고 오시지 않고 이판윤의 걱정에 어머니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한숨만 쉬었다. 그들 뒤로 잡초에 파묻힌 나지막한 봉분이 쓸쓸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누구 묘소인지 묻지 말고 술을 따른 뒤 절을 올리거라. 삼배 보자기를 불자 고추전 한 판에 찐닭 한 마리가 나왔다. 이판윤이 술을 따르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어 무릎을 꿇어 절을 3번 올렸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장옷에 얼굴을 묻은 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다. 모자는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고 이판윤은 간밤의 일에 대해 한마디도 여쭙지 않았다. 32년 전 이진사의 부인은 친정조카 혼례에 갔다가 사흘 만에 시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갑자기 쏟아지는 장맛비에 개울물이 불어나 걸음을 멈춰야 했다. 개울 디딤돌이 신누런 황토물에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 그때 어렴풋이 회나무 옆에 3칸짜리 고서방 집이 보였다. 드넓은 들판은 거의 이진산의 논밭이고 이를 관리하는 마름이 바로 고서방이다. 이진사 부인이 고서방 집에 들어가 툇마루에 앉아 논에 물꼬를 터주던 고서방이 바로 달려왔다. 앞뒤 사정을 듣고 난 고서방이 자신있게 말했다. 마님, 제가 월천시켜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개울가로 나왔을 때 장맛비는 장대같이 쏟아지고 어스름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고서방이 등을 내밀자 멈칫거리던 마님이 뻘쭘하게 엎였다. 으르렁거리는 개울로 성큼 들어서자 고서방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있던 마님은 등에 바짝 붙어 양팔로 고서방의 목을 감쌌다. 황토물이 고서방의 허리춤까지 차오르는데 아직 개울의 절반도 건너지 못했다. 그만 돌아 나가세. 놀란 마님이 소리쳤다. 날은 저물고 두 사람은 고서방 집으로 되돌아갔다. 추위에 떨던 마님은 젖은 옷을 모두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날이 새면 불지옥으로 떨어진다 해도 그날 밤을 그대로 넘길 수는 없었다. 10달 후에 이진사는 그렇게 기다리던 외동아들을 얻었다. 옛날 청빈한 한 선비가 살고 있었다. 선비의 생활이라 가세는 공궁하기 이를 데가 없고 50이 가깝도록 슬하에 자식을 두지 못했다. 어느 해 동지 섣달 눈이 쏟아지고 모진 바람이 부는 겨울밤이었다. 이 선비 내외는 추운 방에서 잠자리에 들어 말을 주고받았다. 여보, 오늘날까지 당신을 고생만 시켜 미안하기 한이 없소. 하고 선비가 말을 꺼내자 부인이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서방님을 만나서 아무것도 더 바랄 것이 없으나 오직 슬하의 혈육이 없어 선조의 향화를 끊게 되었으니 소첩의 죄 죽어 마땅하오나 서방님의 은떡으로 살고 있어 몸둘바를 모르는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보, 밖에 날씨가 추워지는가 봅니다. 어서 주무세요.
하고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어디선지 사람 살려주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선비는 밖에서 사람 소리가 나는데 이 추운 날씨에 웬 사람인가 하고 일어나 문을 열어보았다. 한 거린이 눈을 맞으며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선비는 거린을 친절히 안내하여 방으로 들어오게 했다. 안 사람은 윗방으로 올라갔어요. 방이라고는 하지만 냉방 같습니다. 아랫목 이불 속으로 들어오시지요. 하며 이불을 덮어주었다. 거린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이불 속으로 들어왔다. 이 선비가 등잔불에 비친 거린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니 얼굴에 종기가 난 문둥이였다. 선비는 부인을 불러 손님이 왔으니 식사를 올리라고 했다. 부인은 밖으로 나갔다. 선비가 방에 불을 떼기 위해 부엌으로 나가니 부인이 좁쌀리 아침거리밖에 안 되는데 지금 밥을 지으면 내일 아침은 죽거리밖에 없는데요. 하자. 선비는 여보, 손님인데 밥을 지어야지요. 불은 내가 지피겠소. 라고 했다. 얼마 후 밥상을 들고 들어간 선비는 이불을 밀어놓고 어서 밥을 드시오. 얼마나 시장하시겠습니까? 하니 거리는 아주 고마워하였다. 거리는 순식간에 밥그릇을 비웠다. 상을 물리고 나서 둘이 나란히 잠자리에 들었다. 부인은 윗방에서 자리에 누웠다. 잠시 후에 거리는 주인 양반, 잠이 들었습니까? 한다. 선비는 막 잠이 들려고 하던 참에 손님이 말을 청하여 눈을 떴다. 예, 그런데 어찌해서 안 주무십니까?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는지요? 주인 양반이 보시다시피 저는 온몸에 종기투성이지요. 더운 물로 목욕이라도 하고 나면 가려운 데가 좀 시원할 텐데 어렵지만 물 좀 데워주실 수 있을까요? 선비는 귀찮다는 기색도 없이 부엌으로 나가 목욕할 물을 데웠다. 부엌에서 나오려 하니 거리는 등을 밀어달라고 부탁했다. 더럽고 악취는 났지만 선비는 아무 소리도 없이 거린을 불쌍하여 정성껏 닦아주었다. 닦고 나니 거린이 주인 양반은 먼저 들어가시지요. 저는 물기를 닦고 천천히 들어가리다. 선비는 방에 먼저 들어가 누워서 거린이 들어올 때를 기다렸으나 거린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상해서 부엌으로 나가보니 거린은 온데간데가 없었다.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고 아무리 기다려도 거린은 돌아오지 않았다. 선비는 궁금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다가 늦게서야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에 이들 부부가 일어났다. 선비가 여보, 간밤에 난 이상한 꿈을 꾸었소. 하니 부인도 예, 저도 기이한 꿈을 꾸었는데요. 그럼 부인이 먼저 이야기해보오. 부인은 간밤에 꾼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잠이 깊이 들었는데 밖에서 이 선비 하고 부르기에 문을 열고 내다보니 어떤 백발노인이 그대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으니 활인지덕을 베풀었소. 내일 뒷산에 올라가 목욕 재개하고 천재를 지내면 옥동자를 낳아 부귀영화를 누리리라. 명심불망할지어다 하면서 미처 인사도 못했는데 백발노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더군요. 허허 어찌 그렇게 내 꿈과 꼭 같으오. 우리 자식이 없으니 천재를 지내봅시다. 선비 내외가 천재를 정성껏 지낸 달부터 부인은 이상하게도 태기가 있었으며 얼마 후 부인은 옥동자를 낳았는데 이야기는 무럭무럭 잘 자라 학문에도 뛰어나고 벼슬이 정승의 반열에 올랐다. 이리하여 이 선비 집안은 자손대대로 번성하였다. 선조 임금이 여러 손자들을 모아놓고 그림이나 글씨를 그리거나 써서 바치게 했다. 이때 능양군은 말을 그렸고 선조는 이 능양군이 그린 말 그림을 영의정인 오성 이항복에게 하사했다. 이항복이 북천으로 귀양가면서 그를 전송해주기 위해 따라온 그의 문화의 문인 김유와 같이 여각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다. 이항복은 이곳까지 따라와서 위로해주는 김유에게 그 고마움의 정표로 그 그림을 주었다. 김유는 이 그림이 누가 그린 것인지를 모르고 자기 사랑방 벽에 표구를 해 걸어놓았다. 어느 날 능양군이 궁 밖을 나왔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 비를 피하려고 길가의 어느 집 대문간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다. 그런데 비가 그치지 않아서 한참을 서 있었더니 집안에서 여자 종이 나와 사랑채 방으로 들어와서 쉬어가라고 계속 청하는 것이었다. 능양군은 바깥 주인이 없으니 안 들어가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계속되는 여종의 권유와 간청을 이기지 못해서 잠시 사랑방으로 들어갔다. 사랑방에 앉아서 무심코 벽을 보니 그 벽에는 옛날 선조 임금 앞에서 자기가 그린 말 그림이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후 바깥 주인이 왔기에 인사를 나누고 얘기를 하다가 그 선비가 오성 이항복 문화의 사람인 김유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능양군은 벽에 걸려있는 말 그림이 자신이 그린 그림임을 얘기했다. 김유는 그 손님이 위회로 능양군인 걸 알고는 깜짝 놀랐고 극진히 대접해서 보내고 난 후 어떻게 자기 집에 오게 된 것인지 궁금했다. 김유는 부인에게 어떻게 모르는 길손에게 갑자기 음식상까지 진수성찬으로 마련했는지 연유를 물었다. 부인이 말하였다. 어젯밤에 어떤 사람이 임금 수레를 타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마침 낮에 비를 피해 대문간에 서 있는 사람을 문틈으로 살펴보니 꿈에 본 그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종에게 저 손님을 꼭 모시고 들어오지 못하면 넌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자종이 모시고 들어오는 걸 보고는 급히 음식상을 준비했지요. 이 김유 부인의 꿈과 그 말 그림이 인연이 되어서 김유는 능양군과 왕래하며 친분을 쌓게 되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폭군 광해군을 몰아내는 인조반정을 주도했던 서인들의 이귀, 김자점, 이괄 등이 병력 6,700명을 홍제원에다 모아놓고 능양군이 가장 신이 많은 김유를 총괄대장으로 앞장 세워서 인조의 반정인 무력정변이 성공하게 되었다. 인조가 삼촌인 광해군의 폭정을 몰아내고 광해군으로부터 왕권을 빼앗아서 인조는 왕위를 승계받게 된다. 그래서 김유는 말 그림과 부인의 꿈덕으로 서열 1위의 1등 공신이 되었고 또 최고의 권력인 영해정까지 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 반정에서 기이한 건 이 반정의 주류였던 이귀, 이시백, 신경진, 최명길 등이 모두 김유에게 말 그림을 정표로 준 오성 이항복의 문화에 있었던 문인들이었다는 것이다. 쌓인 이생의 집은 남산 아래 있었다. 이생은 가난해도 평안히 지내며 독서를 좋아했다. 하루는 아내에게 말했다. 내 10년 동안 주역을 읽으려 하오. 당신 나에게 소려를 대줄 수 있겠소? 아내가 그러겠다 했다. 이생은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단단히 봉쇄했다. 구멍 같은 창은 밥사발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였는데 그곳으로 아침 저녁으로 밥을 넣어달라 했다. 그로부터 그치지 않고 주역을 읽었으니 밤낮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 7년째 되던 날 창문 틈으로 살펴보니 머리가 반짝이는 스님이 창밖에 쓰러져 있었다. 깜짝 놀라 나가보니 자기 아내였다. 이생이 물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아내가 대답했다. 제가 먹지 못한 지가 닷새째랍니다. 7년 동안 음식을 마련하느라 터럭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힘이 다해가고 있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이생이 탄식하며 문을 나섰다. 곧바로 국부 홍동지의 집으로 찾아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과 나는 평소 안면은 없소이다. 하지만 쓸 곳이 생겼으니 나에게 3만 금을 빌려주겠소? 홍동지가 한참 살펴보다가 허락하며 말했다. 100여 짐이나 되는 물건을 어디에다 두려 하오? 오늘 안에 우리 집으로 실어다 주시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얼마 뒤 짐을 실은 수레, 말들이 도착하더니 어둡기 전에 짐이 모두 옮겨졌다. 이생이 아내에게 말했다. 이제 돈이 생겼으니 내 다시 주역을 읽으며 10년 기한을 채우려 하오. 당신 이 돈을 불려 아침 저녁을 이어갈 수 있겠소?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이리하여 이생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
전처럼 글을 읽었다. 이생의 아내는 값이 쌀 때 물건을 사서 비쌀 때 팔았다. 또 가산을 다스리니 3년 사이에 돈은 수만큼이 되었다. 주역 읽기를 끝낸 이생이 책을 덮고 나와서 그 돈을 싣고 홍동지의 집으로 갔다. 돈을 모두 주니 홍동지가 말했다. 내 돈은 3만을 넘지 않았으니 그 이상은 받을 수 없소이다. 내가 당신의 돈으로 이익을 늘려 여기에 이르렀소. 그러니 이것은 당신의 돈이요. 나라고 어찌 취할 수 있겠소? 홍동지가 고사하며 말했다. 그건 빌려드린 것이지 빚으로 드린 게 아니오. 그러니 어찌 이자를 말하겠소? 3만냥 본전만 받겠소이다. 이생은 어쩔 수 없이 나머지 돈을 도로 가지고 돌아왔다. 아내와 함께 집을 거두어 관동 땅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다. 터를 드넓게 개척해 큰 집을 새로 짓고 자그마한 마을 집들도 널리 지었다. 백성들을 모아 들어와 살게 하니 어느덧 하나의 큰 촌락을 이루었다. 잡초를 베어내고 황무지를 개간하니 모든 곳이 기름진 땅이었다. 해마다 곡식 수천 석을 거두었으니 의식이 풍족했다. 그래서 일생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백성들이 어육처럼 난도질당할 때도 이생의 촌락만은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곳이야말로 산속 무릉도원이었다 한다. 옛날에 재상의 아들이 있었다. 길을 나섰다가 깊은 산골에 이르러 날은 저물고 주점은 멀기에 한 농가에 묵게 됐다. 그 집에서는 닭과 돼지를 잡아 푸지게 삶고 있었다. 재상의 아들이 이유를 물으니 그날 밤 제사가 있기 때문이라 했다. 밤새도록 시끄러워 눈을 붙일 수가 없었다. 시끄럽게 부르고 대답하는 소리가 점점 더해지는 것 같았다. 제기를 차리고 제수를 버려놓는 소리며 곡성에 비가 따가웠다. 충문을 읽는데 개유 5월 22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재상의 아들이 누워서 듣고 있다가 혼자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갑술년 5월 16일인데 어째서 작년 5월로 충문을 지었을까? 위아래 하는데 또 효자 아무 하는 소리가 들렸다. 공교롭게도 그것은 자기 이름이었다. 또 들어보니 감히 대광보국 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겸 연경연 춘추관 홍문관 예문관 관상감사 세자사 시호 아무공부군께 밝게 고하노니 라 했다. 재상의 아들은 놀라서 벌떡 일어나 혼잣말을 했다. 집주인이 옛날 재상의 아들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어찌 이같이도 몰락했단 말인가? 그런데 직함과 시호가 내 선친과 같으니 이 역시 기이한 일이도다. 또 들어보니 현비 정경부인 아무관양 아무씨라 했다. 돌아가신 모친의 관양, 성씨와 조금도 다름이 없으니 더욱 큰 의심이 일어났다. 제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주인을 급히 불러 말했다. 네 선생께서 무슨 관직을 지내셨더냐? 주인이 황공해하며 대답했다. 어찌 관직을 지냈겠습니까? 윗때마다 돌아가실 때까지 금이군을 면치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셨지요. 또 물었다. 네 이름은 무엇이냐? 아무개입니다. 과연 자신과 같은 이름이 아니었다. 또 물었다. 네 모친의 성씨가 아무인가? 소인의 모친은 어려서 부모를 잃으셨기에 성씨를 모릅니다. 너는 글자를 읽을 수 있느냐? 언문만 깨쳤을 뿐입니다. 그럼 네가 읽은 축사는 누구에게 써달라 했느냐? 소인은 본래 충문 쓰는 법을 몰랐습니다. 어제 어르신네 종이 소인 집에 제사가 있는 걸 알고는 충문이 있느냐? 고 묻길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르신네 종이 비웃으며 충문 없이 제사 지내는 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요. 라 했지요. 탁주 몇 주발을 대접하며 축식을 청했더니 어르신네 종이 흰 닭종이 한 장을 꺼내 언문으로 충문을 써서 소인에게 읽어보라 했습죠. 소인이 한번 보니 글이 어렵지 않은지라 기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을 여러 집 사람들과 그 종이를 귀중하게 보관해두었다가 뒤에 집집마다 돌려가며 읽기로 약속하고 저희 집에서 오늘 새벽에 먼저 시험해본 것입지요. 재상의 아들은 크게 놀라 일의 이치를 깨우쳐주고 즉시 그걸 태워버렸다.
그리고 종을 호되게 꾸짖으니 종이 말했다. 소인이 상전대 기일마다 축문을 익히 들어온지라 외우게 되었습니다. 세상 축식이 모두 똑같다 착각하여 일이 이렇게 되었나이다. 재상의 아들은 마음이 무척 편치 않았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아까 축문의 연월간지를 다시 생각해보니 그날이 작년 자기 선친의 기일인 것이었다. 주인은 개 잡고 돼지 잡아 제수를 차리고 축문을 읽어서 다른 귀신을 잘못 청했고 재상의 아들은 타향 남의 집에서 선친의 제사를 배설해 귀신을 더럽히는 데 이르렀다. 그러니 낭패를 당한 것은 주객이 마찬가지라 더욱 껄껄 웃을 일이로다.